호모사케르는 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에 대한 가장 심층적인 인문학적 탐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 또 많은 공부할 거리를 던져주고 관심을 주게 되는 데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인 차원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현실적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아간벤의 인문학, 아간벤의 인간학, 또는 저는 딥 에콜로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심층 생태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태학은 단지 자연보호나 환경보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 철학이자 존재론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죠. 지적인 시도들. 그걸 딥 이콜로지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게 따와가지고 심층 인문학이라고 불러보자. 단지 인간성에 대한 옹호와 인간에 대한 변호가 아니라 인간 존재가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구역질이 막 나오는 것을 참아가면서까지 우리가 들여다보고 해야 하는, 이를테면 아니면 되게 니힐리즘적인 상태에 빠질 때까지 그것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또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걸 이해한다는 것이 왜 오늘날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간벤의 어떤 지적인 맥락에서의 관심을, 우리의 관심이나 이런 걸 자극하는 면은 그의 연구 방식이 대단히 이제 학제적이라는 것입니다. 학제적이라는 말은 그냥 흔하게 하는 말이고, 사실 저는 이제 비교문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비교문학을 전공했는데, 비교문학은 문학 연구만 하지 않고, 원래는 한국 문학하고 영국 문학, 한국 문학하고 중국 문학 이런 거 비교하는 데서 출발했지만은, 이런 국가 간, 민족 간의 이런 수평적인 비교 말고 약간 수직적인 비교들도 있습니다. 문학과 철학, 문학과 사회학, 문학과 인류학, 여러 가지 문학과 음악이나 다른 예술들, 아니면 문학 안에서 시와 소설, 운문과 산문, 서사시와 소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다층적인 비교들이 있거든요. 저는 약간 후자 쪽에 관심을 더 많이 두고 있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문학작품이나 꼭 문학작품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문학적 여러 현상들, 우리의 언어적인 존재 방식들,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이런 종류의 연구들을 선행한 학자들이 어떻게 했을까, 이런 걸 따라서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발터 베냐민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고요. 프레드릭 제임스,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처음에 관심 풀다가, 슬라브의 지제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바디우 같은 사람이나, 그리고 아간벤이 그런 비교 문학적 관심하고 아주 잘 맞아떨어지죠. 그러니까 문학 연구자들이라고 이 사람들을 부를 수는 없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칼 마르크스도 갈 수 있죠. 근데 이런 식의 연구들을 통해서 이를테면 인간의 문학적 본질이라고 할까? 이 말은 물론 앞으로 제가 해명을 많이 해야 될 문제니까, 인간의 문학적 본질이라는 것은 뭐야? 그런 것을 충족시켜주기도 하고 또 자극시켜주기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여기 주권의 논리라고 한 호모사케르의 챕터 1장은 주권과 예외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정치 철학으로 이해를 많이 하죠.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홉스 이래의 근대 정치 철학이나 사회학에 되게 중심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회라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권력이나 법이라는 것이 인간들의 사회가 구성되는 데서 어떤 존재론적인 기능을 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이 1장인 주권과 예외의 논리에서 다루고 있고, 그것을 아주 독특한 그 예외를 다루는 독특한 논리 구조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1장에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아간벤 사상 전체에 걸쳐서 이해하기가 아주 녹록치 않은 부분입니다. 예외의 논리라는 게. 그것은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를 해석하면서 그 액츄얼리티하고 포텐셜리티, 그러니까 잠재성과 현실성, 현행성, 아니 디나미스와 에네르게이아라고 그리스어에서 쓰는데,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전 형이상하게 존재론적인 아주 근본 문제를 이 정치 철학적인 사안하고 연결시킨 거죠.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연결될 때 하이데거의 철학이 상당히 많은 참조점을 제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간벤은. 그런데 그럼 한편에서는 형이상학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 철학이나 아니면 사회이론적인 관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독특하게도 아간벤이 신학이라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언어학이라는 문제를 접목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학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이제 문학이나 예술에 관련된 논제들도 따라 나오죠. 그러면 이 사람은 가장 밑바닥부터 보자면 존재론, 형이상학, 그 다음에 신학, 그 다음에 정치철학, 언어이론, 소통이론, 그 다음에 문학과 예술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를테면은 현대 철학이나 아니면 현대 인문학의 주요한 영역들을 죄다 얽어가면서 접속시켜가면서 이런 사유들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이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어느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출발을 하시던지, 이를테면 내가 미학적 관심을 가지고 아간벤을 읽기 시작하면 나의 미학적인 관심들을 충족시키는 가운데 나의 그 지적인 관심들이 어떻게 정치와 연결이 되는지, 아니면은 그런 우리가 그 일상적으로 부딪히게 되고 생각해 보게 되는 정치적 현안 밑에 어떻게 신학적인 문제가 깔려 있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신학적인 문제들이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적인 문제들이 왜 이렇게 수천 년 동안 반복되면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지금 이를테면은 한국에서 집권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행태들이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참기 힘든 자괴감을 거의 불러일으키는, 이런 상태에서 내가 이러고 겨우 이런 얘기나 하고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수준인데, 최근의 현상은 사실 아니죠. 제가 아는 어떤 선생님께서 술 먹다가 제가 이런 종류의 얘기를 막 하면서, 이명박 시절이었었는데 했더니 나는 대학원 시절에 광주학사를 한 전두환이 당을 만들면서 민주정의당이라고 이름 붙이는 걸 보고서 뒤집어질 뻔했다. 그래서 오늘날 이명박이 하는 짓은 약바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래된 얘기다라는 거죠. 오래된 얘기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아라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일들이 거듭 반복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대중들이 그것을 인내하고, 어떤 경우에는 보면 대중들이 그것을 인내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원인이 저쪽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고, 이런 문제들을 인간이 언어적 동물이라는 거, 그것하고 동시에 생각해 보게 해줍니다. 이를테면 니체가 우상의 황혼이던가요? 어느 책에서 자기의 어떤 철학의 급진성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러나 나는 여전히 문법적으로 글을 쓰고 있지 않은가, 이런 한탄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동물은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언어를 사용한다는 말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컵을 사용한다거나 공을 쓴다거나 텔레비전을 사용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언어라는 것은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구성하는 일종의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드웨어라면 언어는 소프트웨어죠. 윈도우예요. 그거 깔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인간으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도구라고 부르는 것은 문제가 있죠. 이렇게 작동하는 언어가 인간을 이런 방식으로 구성할 때 그것이 인간의 사회적 관계나 아니면은 종교적인 심성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아주 복합적으로 사유하게 해주고 또 먼저 그런 고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점이 그러니까 상당히 독특하다면 독특하고 대가답다면 또 대가답다고 할 수 있고, 하여튼 공부하면서 늘 이렇게 바닥이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그러면 넓기도 하고 또 깊기도 하고 여러 학문 분야들을 그냥 그 수가 겉핥기식으로 그냥 그럭저럭 연결해 주는 게 아니라 각각의 학문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근본적인 문제 설정들을 하게 되는지를 아주 그 레디컬한 차원에서 보여주면서 서로 이게 연결될 수 있는 길들을, 인사이트들을 우리한테 주고, 그래, 그럼 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래서 뭐? 어?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냐? 공부할 게 많아지니까 먹고 하는 게 공부밖에 없는 사람들은 무슨 광맥을 찾은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간벤의 책들은 뭐 저는 아간벤의 여러 책들을 다 좋아합니다만 특히 이제 남겨진 시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 사도 바울의 그 편지에서 10개의 문장을 따가지고 그 10개의 단어들, 문장들, 요거를 가지고 자기가 어떤 해석들을 계속 달면서 마르크스주의 얘기도 나오고 뭐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신학에 대한 얘기 당연히 나오고 그다음에 아주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채롭게 다루는 책이 있어요. 저는 그 책을 아주 좋아하는데 그 책이 맨 마지막에 가면은 발터 베냐민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발터 베냐민이 지나가는 말로 했던 자기 사유에 어떤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신학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름을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 바울이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뒤에 합니다. 마치 추리소설처럼 어떤 흥미를 끄는 어떤 걸 하나 딱 던져주고서 아주 길게 막 우회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건드리다가 마지막에 살인자는 누구야? 마치 이렇게 가르쳐 주듯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에 베냐민의 얘기들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나 아니면 베냐민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게 도대체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의미일까가 아리송했던 문제가 슬쩍 풀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줍니다. 그런 지적인 쾌감이죠. 예.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뭐 문헌학적 추리소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간벤을 읽을 필요는 저는 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하면 되고 아간벤 말고는 그런 지적인 어떤 풍부함이라든가 즐거움을 주는 학자가 또 없습니까?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아간벤을 왜? 이거에 대한 답변이 그 아간벤의 저작들이 보여주는 성격들에서 나오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냐? 현실적인 이제 맥락하고 관계된 문제. 왜 아간벤 읽어야 하는가? 아간벤을 읽는데 어떤 이걸 어디에 쓸 건가? 아간벤은 왜 이러고 있는가? 그냥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공부를 너무 넓게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주제들이 이렇게 연결되네? 정말 재밌네 라고 해서 이걸 쓰고 있는가? 그건 아니죠.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